눈먼 엄친아 이야기. 내 몸에 너무도 잘 맞는 옷을 입은 느낌.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는 듯 편안한 느낌. 어린 시절 내가 느끼던 세상은 이런 표현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나만의 원드랜드였다. 7남매의 대식구를 자랑하는 외가에 10여 년 만에 탄생한 아기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나에게는 고급 경양식집의 돈가스도 아이들의 노망이었던 절찬리 개봉 우렘의 영화표도 일기장에 남길 만한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80년대 초 충북 제천이라는 로컬에서 6살짜리 꼬마의 취미가 바이올린이었으니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만한 일은 그다지 없었다. 반장이라는 감투도,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단골 수상도 익숙하던 내게 단 하나 부족했던 건 운동이었지만 그마저도 제일 친한 친구이면서 축구팀 주장이었던 동철이와의 모종의 컨닝 거래로 해결하고 난 뒤였다.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승준이가 축구팀에도 뽑혔구나 라고 시대의 엄친아 출연을 반기던 선생님들은 동철이의 답안이 내 답안과 같은지 다른지까지는 일일이 체크할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마지막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다. 수두룩이 쌓여있는 차석에 파란 배지가 아닌 수석을 나타내는 하얀 배지가 목표였다. 활용 정점을 꿈꿨고 환하게 웃으실 엄마 아빠를 상상하면서 밤을 지새워 공부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어느 순간 고개를 든 내 앞에는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온몸을 감싸도는 스산한 고통들,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두려움들, 뇌수종이라는 운명을 감당하기에 13살의 몸뚱이는 아직 너무나 작고 약했다. 여린 살결에 꽂혀있는 수십 개의 바늘 위로 며칠 못 살 것 같다는 사형 선고마저 내려지고 신부님께서는 임종을 의미하는 병자성사를 내려주셨다. 그 순간 병문안을 온 담임선생님의 손에는 그리도 바라던 하얀 배지가 들려 있었다. 최고의 환희를 가져다 주리라 굳게 믿었던 그 쇳덩이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장면만큼이나 나와 가족들을 극한의 슬픔으로 몰아넣는 절묘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들 속에서 지푸라기 같은 생의 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내 한 몸 돌볼 여유라고는 없이 아들을 돌보던 엄마, 아빠의 몰골이 흡사 죽어가는 아들과 닮아가고 있을 때쯤 하늘도 감동했는지 생의 기운이 살을 조금은 멀리 몰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세상은 뭔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공기도, 소리도, 냄새도, 몸에 딱 맞던 그 옷도 그대로인데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먹물을 풀어놓는 수채화 물통처럼 뿌옇기만 했다. 수천 번 눈을 감았다 떠도 피가 나도록 눈을 씻어도 꿈이라 생각하고 벗어나려 해도 변하는 건 없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과 전국이 앞마당이라도 되는 듯한 2년간의 무모한 치료 일주의 시간을 보내고 특수학교 입학이 결정되었다. 입학하는 그날까지도 특수학교는 내 시력이 돌아올 때까지만 잠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는 곳일 뿐이라 생각하던 헛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독립보행도 점자 읽기도 어떤 기초재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내가 받아든 중간고사 성적은 겨우 꼴찌를 면한 정도였다. 교내 식당도 혼자서는 찾아갈 엄두를 못 내고 어정쩡한 걸음걸이로 허우적거리며 벽을 더듬는 게 나의 현실이었다. 장애는 특별한 특성이나 질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쉬운 한마디를 그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수차례 배웠는데 설마 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내가 바닥 중 바닥을 맛보고 있을 때 하나둘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점자를 잘 읽지 못하는 나를 위해 교과서며 필기 내용을 녹음 테이프에 담아 가져다 주고 보행이 불안한 나에게 팔을 내어주고 학교 구석구석을 수십 수백 번 안내해 주던 손길들은 다름 아닌 내가 그렇게도 무시하던 장애인 친구들이었다. 지금까지도 나의 가장 소중한 인맥으로 이어져 오는 그 따뜻한 친구들의 손길 덕분에 나는 다시금 편안함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재활의 대상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시력을 잃은 상태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학교 밴드부에서 색스폰을 불었고 소리나는 공으로 축구도 했다. 점자는 느리게 읽었지만 화면을 읽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공부도 독서도 마음만 먹으면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다시 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눈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수학교육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교생 실습 때 만난 모교 후배들과의 짜릿한 수업들이 계기가 되어 특수교육을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했다. 지금의 나는 30년 전에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다. 나름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비참하게 무너진 적도 있었다.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결국 하나하나의 위기들이었다고 종종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단지 그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어떤 이에 그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가진 장애는 좀 더 커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약점도 그 사람 전체를 약자로 규정하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오히려 상상 못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강점이 되기도 한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듯 나는 바닥을 보았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오래전 처음 실명했던 그때의 나와 닮아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내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주고 꿈의 한계를 넓혀주는 인생 선배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장애가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어떤 고통도 그 순간을 견뎌내고 시간이 지나 멀리서 바라보면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양분이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맹학교 입학하던 날, 처음 맹학교에 입학했던 중학교 1학년 어느 날이었다.
수업 시간에 와서는 안 될 신호가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오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교실을 벗어난다는 것은 학생의 도리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던 나는 왕성한 신진대사를 억누르기 위한 식은땀 나는 인고의 시간을 택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은 45분 수업 시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만 했다. 선생님께 최대한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공손한 말투로 나에게 교실을 벗어나야만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별다른 꾸지람 없이 친절하게 복도 중간쯤 위치한 화장실까지 손수 안내를 해주셨다. 절박한 위기를 벗어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 찾아왔고 세상을 다 가진 이가 누리는 행복함도 찾아왔다.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당당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내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서 있는 위치는 하필이면 복도의 거의 한중앙이었고 양쪽에서는 비슷비슷한 교실들의 수업소리만 들렸다. 입학한 지 몇 달이라도 지났다 하면 선생님의 음성으로라도 구분이 되었을 텐데 나는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는 찐 신입생이었다. 게다가 실명하고 보행훈련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나에게 정교한 방향감각이라는 게 있을 리 없었다. 동쪽 끝으로 갔다가 서쪽 끝으로 갔다가 몇 번을 반복해도 내가 있던 교실이 어디였는지 판단이 서지를 않았다. 뭔가 눈앞에 갑자기 나타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은 걸음 속도도 느리게 만들어버려서 체감상으로는 수십 번 왕복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실제로는 겨우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다.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나를 찾으러 나오신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겨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나는 볼 일이 좀 오래 걸렸을 뿐 하나도 헤매지 않았다는 척을 하며 교실로 들어왔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내가 얼마나 허둥대고 고생했을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나는 교실 문에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거리에서마저도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갈 때에도 체육이나 음악과 같은 이동 수업을 할 때도 나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헤매거나를 반복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내게는 매 순간 도전이었다. 작은 건물 내에서도 그럴 정도였으니 운동장을 내려가거나 그 옆에 있는 공중전화를 혼자 찾아가는 것은 이번 생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고 학년이 바뀌어갔다. 수백 번 교실을 옮겨 다니고 수천 번쯤 화장실을 찾아가면서 나에게도 익숙함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급한 볼 일이 생기면 살짝 달려가 보기도 하고 배가 고플 때에는 학교에서 몇 골목 떨어진 떡볶이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번 생에는 도저히 혼자 갈 수 없을 것만 같던 운동장에서 전력 질주로 축구를 하는 날도 찾아왔다. 만주벌판처럼 광활하게 느껴지던 학교가 언제 어디든지 몇 걸음이면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작은 동산으로 다가왔다. 교문 밖은 여전히 위험한 불가능들 투성이어서 내 걸음은 뒤뚱거렸지만 교문 안으로만 들어오면 교실이든 기숙사든 씩씩하게 다닐 수 있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낯설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 화장실 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도 낯선 곳에만 가면 또다시 도전해야 하는 과제가 된다. 길을 찾는 것도 나눠주는 종이들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도 내게는 순간순간 해결되지 않을 불가능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그렇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채로 30년 가까이 살았고 많은 것들이 학교의 화장실처럼 나에게 편안한 익숙함으로 바뀌어갔다. 내가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곳은 이제 작은 학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넓어진 세상이 되었다. 아직은 입학하던 오래전 학교의 그것들처럼 찾아가기도 도전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결국 그때의 운동장과 같이 내게 익숙하게 뛰어놀 공간이 되리라 확신하며 오늘도 나의 세상을 한 걸음씩 늘려나간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장애와 질병을 혼돈한다. 나는 어디가 아픈 사람이 아닌데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어딘가 동행할 일이 생기면 내 체력부터 먼저 걱정한다. 산을 오르거나 뛰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조금만 오래 걸을 일이 생겨도 괜찮겠냐고 물어본다. 내가 볼 때는 그분들 건강이 더 염려스러운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는 언제나 첫 번째 걱정의 대상이 된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에게 자리 양보를 받는 것도 여리여리한 아가씨들 대신 한 자리 남은 차에 오르는 것도 나에게는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들이다. 꾸역꾸역 괜찮다고 해봤자 서로 실랑이만 길어지는 걸 알기에 포기하고 멋쩍은 배려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고마움보다 민망한 마음이 앞선다. 언젠가는 그런 대상에서 벗어나 보리라는 다짐으로 매일매일 역기를 들어보고 달려도 보지만 드러나는 나의 근육들과 단련되는 나의 체력들도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확인만 되풀이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어린아이 취급을 하기도 한다. 반말로 길을 알려주는 것은 다반사이고 누군가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가면 나는 제쳐두고 동행자에게 열심히 제품과 가격에 대해 설명한다. 실제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나이고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판매자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는다. 우리 동네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마저도 내 헤어스타일에 대해 꼭 함께 간 친구나 아내에게 먼저 물어보신다. 이제는 내 머리카락들의 계획이 결국 내 의사로 최종 결정됨을 아실 때도 되었을 텐데 꿋꿋하게 눈동자를 마주칠 수 있는 나의 동행인과 상의하는 일을 멈출 의지는 없으신 듯하다. 장애인 중에는 정말로 몸이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장애인들이 아픈 사람이거나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다. 술집에서 얼마만큼의 술을 마실지는 내가 결정한다. 술을 마시면 지팡이 질이 조금 비틀어지기는 하겠지만 다른 이들의 술 취한 상태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주인장께서 주량을 걱정해 주실 필요도 없고 비싼 안주를 시킨다고 염려해 주실 필요도 없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의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이다.
만원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니기도 하고 급해 전하는 시내 버스에서 넘어지지 않고 출퇴근도 잘하는 내가 안전벨트 튼튼한 놀이기구에서 특별히 더 걱정받을 필요는 없다. 조금의 아찔함과 예상 못할 충격들은 누구나 감수해야 할 놀이기구의 매력이지 특별히 장애인들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안전바의 규격과 사이즈에 맞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놀이기구를 탈 것인지 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사회의 적극적인 배려들, 특별한 관심들이 때로는 장애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과 차별이 된다. 과도한 매너가 이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오늘도 혼자 걷고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별다른 조치 없이 운동을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혹시 내가 위태로워 보이거나 불안해 보인다면 잡아 끌지 말고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판단은 내가 할 수 있게 말이다. 특수학교는 이상한 곳이 아니랍니다. 특수학교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신입생 유치였다.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설명하고 입학을 돕는 활동인데 초임 시절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서울에 있는 학교였다면 교통이라도 좀 나았겠지만 그때는 산속이라도 굴속이라도 차가 닿던 그렇지 않던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일단 찾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였다. 주소도 정확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마을 구석구석을 두세 명이 조를 이루어서 겨우겨우 어렵게 찾아갔지만 환영을 받았던 기억은 거의 없다. 선물로 가져간 작은 과일 바구니 따위를 꺼내 보이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굵은 소금 세례를 받으면서 쫓겨난 적도 있다. 겨우 거실 진입에 성공하고 부모님과의 상담 기회까지 획득했다 하더라도 사기꾼이나 약장수 취급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간 교육자료나 학생들의 활동 동영상마저도 날이면 날마다 붙어있는 광고지보다 나은 취급을 받지는 못했다. 초임 교사였던 내가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구나 라는 허탈함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이 많다. 안쓰러워서, 불안해서 혹은 부끄러워서 밖에는 내보내지 못하고 집에 가두어 두면서 특수학교는 안 된다고들 생각하신다.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축사 한 구석에 동물처럼 키워지는 아이도 있었고 안전이라는 이유로 줄에 매어서 사는 아이도 보았다. 글도 모르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는 녀석들도 있었지만 그 부모들에게 특수학교는 그보다도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그나마 환경이 나은 아이들은 동네의 일반 학교를 다니기도 했지만 그냥 등교와 하교를 하는 것 이상의 어떤 활동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 한 명 더 유치한다고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특수교사라는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시각장애를 먼저 경험한 선배라는 작은 책임감으로 한 번만 더 라고 외치고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다. 서울에 위치한 지금의 학교는 신입생 유치에서만큼은 그전보다 상황이 낫다. 적어도 자동차가 눈더미에 파묻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거나 낯을 들고 쫓아오는 괴팍한 학부모는 없으니까 말이다. 도시에 집중된 다양한 정보들이 특수학교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학생을 발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또 다른 모양으로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점이다. 통합교육이 좋다는 말만 맹신하고 무비판적으로 일반 학교를 추종한 결과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방치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된다. 요즘은 교육 환경이나 서비스가 좋아져서 우리나라에도 선진국 부럽지 않는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해주는 학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기도 하고 도우미 선생님도 붙여주고 훌륭한 특수교사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배치해 주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준비된 학교보다 그렇지 못한 학교가 더 많다. 통합교육이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중에는 몇 가지의 도움만 받으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가능한 아이들도 있고 그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경우도 분명 있다. 다만 집중된 서비스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면서도 특수학교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일반 학교로 향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오늘도 한 어머니와 상담을 했다. 똘똘해 보이는 작은 녀석에게는 첨단 보조기기보다 점자와 보행교육이 급해 보였다. 길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간 후 어머니도 아이에게는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셨다. 하지만 아직도 특수학교라는 타이틀이 어딘가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다. 마치 30여 년 전 아들을 특수학교에 처음 입학시키던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뿐 아니라 그때 내 심정도 그다지 다르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특수학교가 선생님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분위기가 우울하거나 일반 학교와는 다른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학교는 같은 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 학교 아이들 중에는 또래보다 두서너 살 많은 아이들이 적지 않다. 가끔은 훨씬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아이들의 학령기를 늦추고 그런 모를 편견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질 맞춤형 서비스들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고민들과 망설임 끝에 입학했던 꼬마 녀석들이 올해도 멋진 대학생들이 되어 웃으며 졸업을 기다리고 있다. 작은 다름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아이들일 뿐이다. 이 아이들도 교육만큼은 적절한 환경에서 마음껏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도 나는 또 다른 제자들을 기다린다. 이상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나는 연애는 외식, 결혼은 집밥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외식 메뉴는 아주 맛있는 것을 고르기도 하지만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것을 택하기도 한다. 손이 떨릴 정도로 값비싼 호텔 스카이라운지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만 다 쓰러져가는 어느 허름한 가게의 특이한 밥상을 고르기도 한다. 한 번쯤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선택도 가능한 것이 외식이지만 그런 것들을 매일 먹는 집밥으로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싼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특이한 것은 매일 먹기에 좀 그렇다. 그래서 한국인의 집밥은 대체로 쌀밥에 김치를 베이스로 한다. 내 입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고민 없이 매일 아침밥을 짓고 김치를 꺼낸다. 연애나 결혼도 그런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연애라면 잘생긴 사람도 만나보고 특이한 매력을 가진 사람도 만나보지만 결혼이라는 대사를 앞두고는 남들처럼을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선택을 한다. 연애라면 외국인도 장애인도 외계인도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 문제가 결혼이라고 하면 딱 한 번만 먹어보았던 정갈 요리를 내 집밥으로 매일 먹겠다고 결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과제가 된다. 매일 정갈만 먹으며 살고 싶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밥으로 그 특이한 메뉴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 정갈 요리를 매일 먹지 못했을 때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에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너무도 많다. 같은 연유로 장애인에게 연애의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만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정갈 요리가 집밥으로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매력적인 시각장애인 한 번쯤 만나볼까 하는 사람도 그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그를 대체할 평범한 비장애인들도 너무도 많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를 둘러싼 대부분의 주변인들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정갈 요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혹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끝끝내 그런 선택을 한 이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극악한 확률을 뚫고 이런 이상한 여자를 찾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물론 그녀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취향이나 그 이성감과 부합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했으므로 그 확률은 더 작은 수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독거 노총각 장애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마음 착한 여성들 가운데 랜덤으로 배필을 택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혹시 걱정하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되어 말하지만 당연히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을 만나는 과정이 우선되었다. 이 여자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다. 내가 어떤 촉감을 좋아하는지가 자기 옷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되었고 계절의 변화나 새로운 장소를 소리로 전달해 주기 위해 남들이 사진기를 찰칵하는 시간에 녹음기를 들고 다녔다. 점자를 본 적도 없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반찬 그릇이며 비상약통에 점자 스티커를 붙이고 시각장애인 보행법 교재를 공부했다. 어디에서 배웠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반찬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 납작한 접시에 나오는 음식은 오목한 그릇으로 바꿔달라고 나보다 먼저 점원에게 요청했다. 화면 해설 콘텐츠를 찾는 것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주변 환경을 지적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나보다 두 눈 멀쩡한 그녀가 먼저였다. 낯선 식당에 가도
휴지와 물은 내가 찾기 편한 자리에 놓여졌고 지나가는 길의 간판들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새 내 세상은 장애가 없는 것처럼 편안해졌다. 늘 내게 팔 내어주고 걷는 게 힘들지 않아? 다 설명하려면 목 아프지 않아? 라고 묻는 내게 그게 왜 힘들어요? 다른 여자가 오빠 안내하다가 데려가 버릴까봐 더 무서워요. 라고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내 이상한 친구는 스스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서 내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불편하다는 게 그 이유다. 내가 어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종종 내 눈 한쪽이라도 주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진짜 그럴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한 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당장 눈 한쪽을 빼기라도 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오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찾으면 되지. 오빠가 힘이 세니까 물건을 들고 나는 글씨 읽으면 되지. 오빠는 계산 잘하니까 나 대신 계산하고 난 영어 잘하니까 영어 읽으면 되지. 만약 수술할 수 있다면 난 눈이 2개니까 오빠에게 눈 하나 주는 게 뭐가 어려워. 당연히 나눠 써야지. 라고 말하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진실임을 의심할 수조차 없다. 그녀는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갈 요리를 주식으로 택했다. 내가 맛있으면 되지. 그 이상 무슨 고민이 필요하냐고 주장하는 그녀에게 나는 매일매일 더 맛있어지는 최고의 정갈이 되기로 결심했다. 조금 다른 삶을 사는 나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다. 정갈을 좋아하는 그녀가 매일매일 맛있게 정갈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또 내가 변치 않는 맛있는 정갈이 되도록 많은 이들의 응원을 부탁한다. 이 글을 보는 모든 장애인에게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이상한 사람과 예쁜 가정을 바라는 다름 가진 이들을 나도 응원한다. 아빠가 되던 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처음 실명할 때나 특수학교에 입학하던 첫날에 비해서야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낯선 도전 앞에서 작아진다. 그간의 경험들이 내게 시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런 용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괜찮은 척, 자신 있는 척 할 뿐이다. 아내의 출산을 며칠 앞두었을 때도 나는 온갖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첫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노력을 했다. 수술 뒤에 깨어나야 하는 아내를 돕는 것도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를 지키는 것도 오직 보호자 한 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과제였다. 나 아닌 다른 가족에게 보호자의 책무와 권리를 모두 양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할 가장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 병원의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간호사 선생님에게는 출산 직후부터 모자 동시를 원칙으로 하는 병원의 시스템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가 아이와 산모를 돌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와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병원을 옮길 수도, 내가 갑자기 눈을 뜰 수도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상황 앞에서 언제나 그랬듯 그냥 최선을 다해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끌어내어 나의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찾아내려 애썼고, 나는 나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부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가려 노력했다. 출생의 날. 바로 그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찰나의 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아내는 분만장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 발이 닿는 모든 곳에 길을 외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긴장하고 있었지만, 분만장의 아내를 뒤로 하고 병실로 혼자 돌아가야 하는 길부터 막막했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마다 설치된 팔찌의 바코드 감지 센서는 그 위치를 찾는 것부터 어려웠다. 이리저리 더듬적거리면 어떻게든 팔찌를 터치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내게 시선을 두고 있을지 모르는 주변인들에게서 불안한 나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내게 분만실의 간호사 선생님은 다음 수술이 없으니 병실까지 가지 않고 분만실 밖 의자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라는 너무나도 반가운 제안을 해 주셨다. 주춤주춤 어설프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 덕분으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산모와 동시간에 들을 수 있는 특별 혜택도 누렸다. 사진 찍기는 포기하고 울음소리 녹음 정도를 시도하고 있는 내게 간호사 선생님은 사진 찍어드릴게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하시며 수십 장의 사진과 몇 개의 동영상을 남겨주셨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가의 손과 발을 만지고 숨소리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간호사 선생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아가의 침대를 신생아실로 옮기고 가져온 짐을 병실로 옮길 때까지도 나는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큰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수행할 수 있었다. 아내의 침대가 회복실을 지나 들어왔을 때는 미리 챙겨간 준비물의 도움을 받았다. 병실 밖 정수기를 찾기 힘들 때를 생각해서 캐리어에 2리터짜리 물을 몇 병이나 챙겨왔고 수건이나 세면도구도 꼼꼼히 준비했다. 빨대 달린 텀블러는 아내에게 물을 먹여주기 위해 챙겼는데 너무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름의 경험과 공부들로 어설프게나마 아내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는 있었지만 잠시 후 내게 맡겨질 아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초미세의 작업은 이전 경험이 전무하다는 면에서도 극단의 두려움이었다. 사모님은 누워 계셔야 하고 보호자님은 조금 불편하시니 괜찮으시다면 아가는 저희가 돌봐도 될까요? 때마침 들어오신 신생아실 간호사 선생님의 제안은 내 허리를 저절로 90도로 꺾어놓았다. 갓 태어난 아가를 하루 종일 곁에 두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아가를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는 배려의 말씀으로 해소되었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처형님은 틈나는 대로 나의 어려움을 살폈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들도 내가 가진 특수성이 아이나 산모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주셨다. 나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애썼다. 병실 내에서라도 이리저리 물건을 찾고 나르고 아내의 불편함을 찾고 주무르고 도와주는 일쯤은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아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퇴원의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내가 회복되고 아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아산병원 분만실과 신생아실 그리고 66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의 맞춤형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한 나는 조리원에서도 햇살이에게 그리 어색하지 않는 아빠 역할을 해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햇살이를 키우고 함께 놀고 지내는 시간 동안 내게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오늘의 따뜻한 배려들은 또 다시 용기를 내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낯선 경험은 나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없는 떨림일 수 있다. 익숙한 이들의 도움과 배려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너무도 큰 힘이 된다. 내가 햇살이의 아빠가 되기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아산병원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익숙한 내 삶의 궤적을 새로운 도전 과제로 삼게 될 누군가에게 나 또한 배려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한다. 햇살 키우기 많이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에게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대부분의 내 도전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라붙었고 덕분에 아주 작은 성취에도 큰 박수를 받곤 했다.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할 때도 그랬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결혼할 때도 그랬다. 그런 과정들이 시각장애 없는 이들에 비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기사에 적었듯 매번 수십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몇몇 가지 성취들은 분명 시각장애 때문에 남들보다 꽤 힘들게 이뤄낸 것도 있지만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를 졸업한 것까지도 박수쳐주고 상장을 주고 취재 문의를 하는 것을 보면 장애 덕분에 나는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노력하며 산다고 평가받는 것 같다. 박수받고 주목받는 것이야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일이라 내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일이지만 시각장애와 함께 30년 넘게 사는 동안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보여준 것 같은데 작은 일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면 또다시 의문부호가 뒤따라온다. 비장애 여성과 결혼하는 내게 따라붙던 궁금증과 불안함은 2년 가까이 그런 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 같지만 이세가 태어나고 나서는 또 다른 걱정과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무심코 걸어다니다가 아기를 밟으면 어떡하니? 기저귀 갈고 분유 타는 것은 할 수 있니? 아기를 안고 달래줄 수 있어? 에서 시작된 질문들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라는 걱정으로 이어지고 아기를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추측까지 만들어낸다. 덕분에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은 햇살이와 내가 함께 숨만 쉬어도
조회수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이들이 생각하듯 나의 육아가 피나는 고뇌와의 몇 배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눈물겨운 결과물은 아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눈이 보인다면 겉면에 달라지는 색을 보고 좀 더 쉽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냄새를 맡고 아기를 살피는 일을 몇 번 하다 보면 내게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한 일이 된다. 내가 만약 어제부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을 시력 없이 하는 것이 굉장한 도전일 수 있지만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스스로의 신변 처리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오고 있다. 낯선 장소에서의 불편한 화장실도 여러 번 경험해 봤고 원치 않는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깔끔하게 해결하는 상황 대처 기술도 갈고 닦았다. 나 아닌 아기의 배변을 돕는 일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눈이 보이는 여느 아버지들의 입장 또한 그러하다. 실수도 하고 아기에게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우리만의 호흡을 맞춰보며 나도 나름의 방식들을 만들어간다. 기저귀의 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기저귀의 문제이기도 하다. 분유를 탈 때 물의 양을 나타내는 눈금을 보지 못하고 아기와 놀아주거나 잠을 재울 때 아기의 표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지만 그 또한 기술이 해결해 주었다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복 경험을 통해 시각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되었다. 아기를 끌어안고 볼을 맞대고 손을 잡고 있다 보면 나는 햇살이가 졸린지 잠을 자고 있는지 잠이 들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때때로 아기의 표정을 보는 것보다 정확하다. 아기는 눈을 뜨고 있지만 나는 촉각으로 전해지는 체온의 변화와 손가락의 움직임 변화로 잠시 후 잠들 것임을 예측한다. 분유물의 양과 온도를 맞추는 것은 세심한 손길과 관찰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아내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미리 소분해 둔 적당한 양의 분유가루를 역시나 적당한 온도와 양을 정해서 나눠 담은 텀블러 속의 물과 합쳐주는 것은 내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동화 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부가 가진 나름의 신념으로 아직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구매한 물 끓이는 기계는 물의 양과 온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쓸 수 있는 우리 가족 맞춤형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전면 터치에 무소음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기에 음성이나 전자 버튼만 달아주었더라면 나의 육아는 더더욱 큰 어려움이 없이 수행되었을 것이다. 5개월 정도 육아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은 내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때에도 기저귀를 갈 때에도 걱정하는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지 않는다. 그간의 도전들이 그러했듯 사람들은 조금씩 나를 햇살이 아빠로 자연스럽게 인정해 가는 중이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아내의 도움이 있었고 조금 다른 노력이 있었지만 아주 약간 당황했고 남들보다 조금 불편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장애를 고려한 기술이나 제품들이 있었다면 덜 불편했을 수 있다. 햇살이도 나를 보고 웃는 횟수를 날이 갈수록 늘려가고 있다. 내 육아 기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결혼할 때 어떤 이들은 감동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용기를 가졌다고 하면서 특별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특별한 용기나 응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햇살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또다시 특별한 응원과 인사를 보내주었다. 내가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가슴 한편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햇살이가 걷고 뛰고 학교에 가는 동안 내게는 새로운 도전들이 주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또다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응원을 보낼 것이다. 잘 해내고 싶다. 내가 겪는 불편함이 아무렇지 않게 해결되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도전을 나누는 일들이 누군가의 불안한 도전을 편안한 일상으로 바꾸는 과정이기를 바라본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시각장애인 안승준 씨의 에세이집 눈부시지 않아도 빛나는 이었습니다. 안승준 작가는 현재 맹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낭독한 내용 중에서도 알 수 있듯 안 작가님은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1등 수상자로 천재임이 분명합니다. 안승준 작가님은 여러 언론사에 칼럼을 써왔고 밴드 활동으로 작사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미디어에서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아내 공혜균 씨와 그의 아들과 행복한 일상을 유튜브 채널 햇살 품은 남자에서 시각장애인 아빠의 육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눈부시지 않아도 빛나는 안승준 에세이집은 특별히 책 읽어드리는 집사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꼭 구입해서 정독해 보시길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